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부의 인문학입니다. 작년 10월 4일에 발행이 됐고요. 지은이 브라운스톤, 편애니 김인숙, 출판사 오픈마인드. 이 책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정부 정책들에 대한 말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됐던 부분들이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이유.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고 경고했다. 정치인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괄호 열고 케인스의 처방, 괄호 닫고. 이런 처방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다시 노동자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하이에크는 케인스식 처방이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970년대 세계 경제에선 케인스식의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케인스의 처방대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불경기는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만 찾아왔던 것이다. 불경기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케인스를 버리고 하이에크의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이에크의 주장에 매료된 영국의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 처방대로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1979년 정권을 잡은 대처 수상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를 풀고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케인스식 처방을 거부했다. 대신에 높은 실업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악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했다. 한편으론 정부 소유 사업을 매각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 창업을 권장하고 개인의 소득세율을 낮추었다.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서 마침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을 구조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참모로 하이에크파를 대거 기용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학자로는 하이에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마침내 미국에서 레이건에 의해서 꽃을 피웠고 레이건은 미국 경제 재건에 성공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예산을 팽창시키고 노동자의 임금,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쉽다.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장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에 망한다고 해도 당장 인기를 끌고 당선돼야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한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포퓰리즘 정치인의 모럴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투자할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만 투자하라고 했다. 75페이지.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하이에크는 경제 민주화를 우려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경제활동,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하이에크의 경고를 그대로 옮겨보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를 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 해결을 다수결에 의존한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시장 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얼마 전 어떤 정치인 삼성이 번 돈 20조 원을 풀면 몇 명이 얼마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분배의 경제정책도 투표에 붙이면 찬성표가 적잖이 많을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자는 안건도 투표하면 당연히 다수결로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프랑스에 있다. 2012년에 프랑스는 연소득 100만 유로, 약 12억 원 이상 버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였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 모에 헤니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가 이웃나라 벨기에로 귀화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날 이후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수는 줄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결국 프랑스는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다. 자, 요약해보자.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성 재정지출 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노조는 사회정의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귀족 노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오리란 하이에크의 이론은 현실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67페이지. 임대료 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 임대료 통제 정책이 어떻게 오스트리아 경제를 망치게 되었는지 하이에크의 설명을 들어보자. 임대료를 통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집주인은 유지보수비와 재산세를 내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 결과 집주인은 더 이상 집을 고치지 않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돈이 안 되는 곳에 왜 돈을 투자하겠는가? 집주인은 임대 수입이 사라지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자금 축적이 안 되고, 새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집은 더 부족하게 되었고, 주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임대료 통제 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은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 도통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세입자는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해도 집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옮길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임대료가 워낙 싸니까, 그리고 한 번 집을 비워주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세입자는 일자리가 생겨도 직장이 집에서 멀면 일자리를 거절했다. 싼 월세 집을 포기하기 싫으니 말이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갔다. 또 집에서 먼 곳에서 직장을 둔 세입자는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할 수 없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교통비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집주인은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 주식을 살 돈도 없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다. 결국 임대료 통제 정책은 여러모로 오스트리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분석이다. 하이에크가 임대료 통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은 1931년의 일이다. 80년도 더 된 일이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가 임대료 통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에서도 그랬다. 당시에 뉴욕에서 임대할 집을 구하려면 신문의 부고란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였다. 세입자가 죽어야 빈집이 생긴다는 뜻이다.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 집주인은 집을 방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뉴욕은 점점 슬럼화되어 갔다. 그래서 이런 말이 탄생했다. 한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한 요즘에야 임대료 통제 정책이 사라지는 추세다. 이렇게 오늘은 3가지 내용을 읽어봐 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경제 신문을 받아보는데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있을지 다소 걱정스럽고요. 저와 같이 이런 정책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읽어드린 내용으로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